자, 우리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한번 강의해 볼까요? 우리 일단은 1번 문제가 있는데 뒤에 이론 요약 좀 잠깐 보고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오시면 되겠네요. 이론 요약에 보면 일단 상속세부터 하겠습니다. 1번의 유상 이전이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데요. 법인이라면 양도차익을 입금에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되고요.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토지 건물 같은 거라면 양소세 부과하고요. 그렇지 않거나 기계장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차량 운반권 같은 거면 아예 과세를 하지 않죠. 자, 2번의 무상이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상속세죠. 수중자 또는 상속인, 그러니까 수중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상속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이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법인이면 영리법인이면 자산 수중이익으로 법인세 과세하고요.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개인이면 사업자라면 사업관련이면 자산 수중이익으로 소득세 과세하고, 사업 무관이면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하고요. 사업자 이외라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죠. 자, 이 표에서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개인만 내는 거지 법인은 내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법인 중에서도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법인세 모든 게 과세가 되는데,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내니까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개인이다라는 명제는 틀린 겁니다. 넘겨보면 이론적인 과세 방법인데, 상속세의 이론적인 과세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고 돼 있죠. 보면 유산과세형은 납세 의무자가 피상속인의 대표 인격 대표자가 되고요.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하는데,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이고요. 과세 방법은 보다시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적용국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점에 우리나라 과세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아버지가 30억의 재산을 남기고 간 거예요. 우리는 3남매고요. 3남매면 자, 30억에 곱하기 세율을 곱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대략 6억 정도 나온다면 6억을 다시 3인으로 나눠서 3인이 한 사람당 2억씩 부담하는 거. 자, 요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유산과세형이고요. 취득과세형은 뭐냐면 이 30억을 일단 3남매로 나눠요. 그럼 한 사람당 10억씩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남도 10억, 그 다음에 차남도 10억, 그 다음에 장녀도 10억, 이렇게 해서 이미 10억을 세 사람한테 분배해가지고 이 10억에다가 곱하기 T%를 부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30억에 한 번에 부과하면 세율은 올라가고요. 일단 10억씩 3명을 짝에서 나눠서 T% 하면 세율은 내려가죠. 이렇게 취득과세형으로 해야 납세자한테 유리한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저쪽에 있는 것처럼 유산과세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게 뭐 실은 수업 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5번의 상속세의 과세 범위인데요. 양가로 1번 거주자가 사망하면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고요. 양가로 1번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죠. 이게 좀 가슴 아프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비거주자의 사망인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 범위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6번의 연대납세 의무를 보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받은 거를 한도로 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고요. 여기서 상속 개시지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말하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로 합니다. 우리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상속을 받았다, 당했다 해서 피상속인이 아니고요. 나는 상속인이죠. 상속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피상속인은 피토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상속세 계산 구조인데, 이제 요거 제가 설명드리고 1번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상속세 계산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 총상속 재산가액에 3개가 있습니다. 상의 추가 있어요. 자, 예전에 제가 처음에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상속세를 포기할까도 고민했는데, 요 딱 산식을 보고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외우자, 이 정도 외우면 계산 문제를 맞추지 않을까 해서 요건 제가 외웠었는데요. 총상속 재산가액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요. 총상속 재산가액. 총상속 재산가액은 다시 크게 3가지입니다. 의상추, 우리 상속재산가액,
다음에 의제, 그 다음에 추정. 뭐 저는 이거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의상추, 의리에 있는 상추로 외웠어요. 별 뜻은 없어요. 의상추. 상속재산가액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토지, 건물 등등이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요. 의제는 딱 3개 있어요. 보, 신, 퇴요. 보신탕은 안 드시는 거죠? 보신, 퇴? 저 진짜 그렇게 외웠는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인데요. 뭐 하나만 조심하면 되냐면 동그라미 1번에 보험금만 조심하면 돼요.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1억 나왔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보험금을 총 1,000만 원 넣었는데 그 중에서 분자에 있는 피상속인 아버지가 내신 것이 600만 원이고 400은 내가 냈어요. 그러면 1억의 40%는 내가 낸 돈 내가 돌려받으니까 상속이 아니고요. 우리 1억을 이번에 보험금 받았는데 지난 10년 동안 1,000만 원 냈고 아버지가 600만 원 냈으면 60%만 내가 상속받은 거고 400은 내가 내줬으면 그건 상속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뭐 이해만 하시면 되지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 추정상속재산가액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게 항상 상속세 계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상속세 계산 문제에 꼭 나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나 건물로 상속을 받으면 토지나 건물은 등기제도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상속됐는지가 너무 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토지나 건물을 이미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거죠. 현금은 꼬리표가 안 달려 있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갔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토지 건물을 딱 처분한 다음에 아버지랑 나랑 약속했던 우리 뒷동산에 뭐 큰 느티나무 밑에다가 묻어놓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면 안 되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슬픈 척하고 아버지 상 다 치른 다음에 혼자 느티나무 가가지고 거기 막 개처럼 막 땅을 파서 거기 있는 아버지가 묻어놓은 돈다발을 딱 들고 막 눈물을 흘리겠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덕분에 상속세를 회피했습니다. 이렇게 장난칠까봐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그 1년 안에 2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2년 안에 5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면 이때는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한 걸로 추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공식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공식 보시면 추정 상속재산 가액은 용도 불분명 가액에서 빼기 미니멈 이거 우리 처분한 가액 있죠? 보다시피 재산 처분액의 20%와 2억 중에 작은 금액입니다. 처분한 가액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으로 용도 추정 상속재산을 우리 구하게 돼 있어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 재산 종류별로 그룹이 또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현예금 유가증권, 두 번째는 부동산, 세 번째는 그 외인데요. 이게 잘 보셔야 하는 게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그 다음에 2년 이내 5억 이상인 재산 처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가로 열고 채무 부담도 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3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렸죠. 그 3억은 어디로 갔겠냐 이겁니다. 아마 아버지가 채무 부담한 것도 그 3억을 이게 음성적으로 뒤로 빼돌려가지고 아들한테 상속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한 것도 상속받은 걸로 보고요. 채무를 부담한 것도 상속받은 걸로 봐요. 두 개의 차이점 없는 거 아시죠? 아버지 입장에서 재산을 처분하든 채무를 갑자기 빌려오든 수중에 드디어 뭐가 생긴 거죠?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이게 빠뜨리지 않고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가액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상속세 구조를 기억하시는데 아주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못하시면 상속세 구조 이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약 100억 정도를 상속하실 것 같아요. 너무 뭐 기분이 좋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불로소득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30억만 넘어가면 무려 최고세율 50%를 붙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에 나한테 100억을 상속하면 너무 세부담이 크니까 아버지 죽기 전에 10년 전부터 미리 10억씩 10번 상속해주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0억까지는 세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율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이런 말씀 하실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라는 단서가 붙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뺨을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거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이해해주시는
마음씨 넓은 사람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배웠다고 함부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 못 보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도 쿨하게 그래 내가 곧 언젠간 죽을 테니까 죽으면 한 번에 100억 상속되는 세율 높으니까 너한테 미리미리 10억씩 10번으로 나눠주마라고 해서 아버지랑 협의가 돼가지고 지난 10년 전부터 10억씩 미리 나눈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10억 나눌 때마다 상속세를 냈겠어요? 증여세를 냈겠어요? 증여세를 내죠. 그러니까 살아가시면 미리 주면 증여세고요. 돌아가시고 주면 상속세니까 증여세를 안 내진 않았을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도 이게 세율이 낮다고요. 국세청은 이렇게 장난칠까봐 사람 한 명이 죽으면 상속된 거 외에도 지난 1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살아있던 사람한테, 즉 상속받은 사람한테 지난 10년 동안 줬던 증여가액을 싹 다 더해버려가지고 상속재산으로 넣어버리는 그런 최고의 하나의 묘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만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은 증여세는 괜히 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상속세를 한 번에 낼 거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증여세는 제일 밑에에서 세액공제를 한 걸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죠. 상속세 회피를 위해서 10년 이전 상속인 이외자,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한테 증여했다. 이런 상속인 이외자에게는 5년 미리 증여한 금액을 상속세 합산과세하는 것으로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평가는 증여당시입니다. 증여당시. 이거 무슨 문제인지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증여당시 가액으로 하는 거지 오늘날 10년 후인 상속당시 재산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여당시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예전에 증여세 산출세액은 제일 끝에 상속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차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굳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백인데요. 비과세 상속재산하고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수어 목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계산 문제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과세는 전사자 비과세, 국가 정당 유증 사인 증여 금양이며 묘토인 농지. 묘토인 농지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땅을 상속받았는데 그 땅에 아버지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누군가 돌봐주라고 묘토인이 있는 거죠. 상상에 뿔이 있는 집안이죠. 이런 집안은요. 그 묘토인의 농지가 있으면 그런 농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가 불산입액, 아버지를 탓할 수도 없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공익법인의 사회 하늘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이 있으면 이것도 과세가의 불산입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요. 과세가의 공제액.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가 있었던 거예요. 채무. 그리고 공과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대로 나한테 상속돼요. 그래서 이걸 빼주게 됩니다. 자, 문제에 채무가 나오면 골치 아파요. 은행에서 아버지가 빚을 빌렸으면 일단은 추정상속재산에다가 집어넣고 또 여기서 과세가액 공제액에 빼줘야 하니까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례비용이죠. 이 장례비용도 함정이 있는데 장례비용이 최근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냐면 보다시피 자연장지, 봉안시설. 한마디로 왜 우리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봉안시설. 봉안시설은 절대 얼마를 넘길 수가 없죠. 500만 원을 넘길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거 말고 일반 장례 있죠. 일반 장례 비용은 1000만 원을 넘길 수가 없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500만 원을 해줘요. 만약에 아버지를 꽃으로 보내드리지 못하고 아주 최소한으로 200만 원만 장례 비용을 지출했어도 무조건 500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최저 500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거 공부 안 하시려고요? 이거 되게 쉬운데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 2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허수. 결국은 3개입니다. 하나, 둘, 셋인데 요거는 증여당시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결국은 2개입니다. 2개인데 이 2개는 허수. 결론적으로 추정상속재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과세가의 공제액은 2개는 거의 허수. 결론적으로 장례비용만. 보관시설은 500을 넘길 수 없다. 일반 비용은 500에서 1000 사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 내가 보기에 2분이면 외운다. 이거 2분이면 외우니까 상속세 문제 나오면 절대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세요. 그 뒤에 상속공제부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리 감 읽기 전에 빨리 문제부터 1번 문제 풀어버리겠습니다. 1번 문제로 가보시죠. 1번 문제. 자, 2015년 3월 1일 거주자 갑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갑의 상속 개시 당시 재산가액은 10억이다. 10억. 여기 10억. 10억. 그 다음에 2번 갑이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자, 유가증권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이에요? 2년 전이에요? 1년 전이죠? 처분금액 얼마예요? 3억이죠? 용도 확인된 금액이 1억 5천이니까 지금 불분명한 금액은 1억 5천. 빼기 미니멈. 자, 제발 이거 틀리지 마세요. 이거 3억에 20%예요? 1억 5천에 20%예요? 이거 3억에 20%예요? 나 여기서 많이 틀렸어요, 공부할 때.
3억에 20%입니다. 1억 5천에 20% 아니고. 그리고 2억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요거는 9천만 원. 자, 두 번째. 토지는 2년 안에 들어왔네요. 2년 안에. 2년 안에 얼마 들어왔어요? 5억 넘게 들어왔죠? 그럼 토지 6억. 그룹이 제가 용도 불분명히 와야 하니까 6억이 아니라 4억, 2억이 와야죠. 왜냐하면 용도 확인액이 4억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6억이죠. 6억. 6억에 20%. 거기에 2억 중 작은 금액이니까 요거는 8천만 원. 맞죠? 두 개 더하면 1억 7천.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갑이 상속계 시전 증여한 재산의 현황은 다한 것 같다. 배우자하고 친구하고 줬는데 야 아버지 좀 그랬네. 친구한테는 왜 줍니까? 우리 와이프 우리 마누라한테 잘 줘. 우리 엄마한테나 잘 주지. 근데 배우자한테는 10년 전에 들어왔고요. 친구한테도 5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싹 다 더하셔야겠네요. 자, 중요한 거 더할 때 그 당시 시가를 더한다. 오늘 시가를 더한다. 무조건 그 당시 시가를 더한다. 그래서 1억과 5천만 원을 더해서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1320 여기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20 나오네요. 맞죠? 1320이고 빼주기만 잘하면 됩니다. 이 두 개는 거의 없다니까요. 수업 목적으로. 없고 양가로 4번. 갑의 장래 시설 직접 소요된 비용은 900만 원인데 봉안시설 사용비가 600만 원. 요거 500 한도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일반 비용은 그러면 300인데 얘는 무조건 500을 해줘요. 정답은 13억 1000만 원이 정답이죠. 뭐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뒤에 보면 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부터 또 계산 문제 나오는데 이건 안 풉니다.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풀어드리는데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 쉬워요. 계산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덤벼들어보세요. 문제 나오면. 자, 7페이지의 상속공제액입니다. 이게 지금 보다시피 과세가의 공제액까지 빼주는 게 과표가 아니에요. 예,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빼주는 게 6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이에요. 이게 과표가 아니라고요. 상속세 과세가액이에요. 상속세 과세가액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과표가 나와야 거기에 세율 곱할 거 아닙니까? 다행히도 1차 수업 목적으로 계산 문제는 이 밑으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수업 목적으로 계산 문제는 상속세 과세가에서 끝나요. 밑에 나와더라도 푸시면 안 될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7페이지에 나오는 요 밑에 빼주는 상속공제액인데 궁금하신 분들만 그냥 상식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보면 되는 게 인적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 죽으면 2억 빼줍니다. 이게 기초공제예요. 두 번째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어머니가 살아만 계시면 아버지한테서 어머니로 공제가 되면 무조건 5억을 공제해 주고요. 최고 30억까지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미니멈이라는 한도 공식이 있는데 1차 수업 목적으로는 접합하지 않으니까 굳이 미니멈 공식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타 인적공제라고 해서 자장미연.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정말 이렇게 외웠어요. 자장면, 자장미연. 자, 자녀공제라고 해서 자녀 한 사람당 3천만 원 빼주고요. 장애인 공제라고 해서 이게 대박인데 1인당 500만 원씩 곱하기 기대 여명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한테 상속이 됐는데 아들이 19세이고 장애인인 거예요. 얘가 기대 여명이 75세래요. 즉 75세까지는 살 것 같대요. 그러면 지금 75세 빼기 19세니까 앞으로 56세를 더 살아요. 이 56세를 1년당 500만 원씩 해주니까 무려 3억 3천을 빼주니까요. 아니네. 2억 8천이네. 2억 8천을 빼주니까 이 장애인 한 사람당 100만 원을 기대여명을 빼준다는 건 대박이죠. 대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당 1년당 500만 원 빼줍니다. 기대여명에 따라서. 미성년자 공제는 한 사람당 500만 원씩 20세까지의 연수예요. 얘가 만약에 장애인인데도 미성년자다. 19세니까 20세까지 1년 남았죠? 1년 곱하기 500만 원 해서 또 500만 원을 미성년자 공제로 빼줍니다. 연로자 공제라고요. 이거는 상속인, 배우자는 안 돼요. 배우자는 보나마나 연로자니까 상속인 빼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90세로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65세인 거예요. 이렇게 연로자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60세 이상인 한 사람당 3천만 원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그 밑에 두 줄 볼까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를 3억, 5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이때는 일괄공제를 배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적공제를 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라고 해서 요새 아주 핫한데요. 이게 가업상속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200억 초과하면 200억 한도고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20년 이상 경영하면 무려 500을 한도로 해서 가업상속공제 빼주고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5억이고요. 금융재산공제, 다른 거에 비해서 통장 같은 걸로 상속을 받으면 이것도 너무 쉽게 파악돼서
우리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으니까 국가는 금융으로 받으면 좀 불쌍하다며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해주고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재산가에게 20%를 해주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가액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의 20%면 우리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동그라미 1번 하지? 동그라미 1번은 2천만 원 이하는 다 빼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언제나 적어도 2천만 원은 빼주고요. 최대 한도는 2억까지 빼주니까 만약에 15억이라는 금융재산을 받더라도 그러면 3억이 나오는데 그때는 2억 한도에 걸리는 겁니다. 재해손실 공제 빼주고요. 주택, 주거, 동거, 주택 공제 빼주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라고 500만 원 빼줘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페이지 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수호 목적으로 그냥 살살 봐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가업상속공제는 좀 의미가 있는데, 보다시피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표를 보시면 10년 이상이면 200억 빼주고요. 15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무려 500억까지 빼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가업상속의 범위인데,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만 이런 걸 해줘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가로 열고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년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3천억 이상인 기업 및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안 됩니다. 즉 중소기업이 돼야 하고요. 3천억이 안 돼야 합니다. 이 피상속인이, 즉 돌아가신 분이 선대 회장님이신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이를 가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상속해 주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피상속인이, 즉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셨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분이 40년 근무하시고 회사 만든 다음에 돌아가셨으면 적어도 50%인 20년 이상, 또는 니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10년 중에 5년 이상, 또는 디귿 가업의 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을 언제든지 제일 높은 사장님 자리에 있었다면 이번에 그 아들한테 가업이 상속되면 많은 금액을 빼주는 제도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상속인, 즉 이번에 상속받은 아들이십니다. 가업을 상속받은 아들이신데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고 되어 있죠. 보면 기업, 일단 아드님이 18세 이상이 돼야 하고요. 니은 상속 개시일 전부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셨어야 돼요. 즉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2년 전에는 적어도 상속받을 아드님이 그 아버지 사업장에 오셔가지고 일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죠. 다만 피상속인이, 즉 아버지가 60세 이전에 갑자기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이 2년 요건을 굳이 채울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디귿 상속인 한 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다거나 아니면 리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동안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밑에부터는 계산 문제니까요. 계산 문제 확률은 되게 낮으니까 참고하시고, 9점으로 내려오시면 상속세의 신고 납부인데, 첫 번째를 보시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가로 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9개의 주소에 있으면 이때는 9개월 이내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양가로 이번 분납을 보시면 납부할 상속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요. 단 연부연납이라고 5년, 6년 동안 상속금액을 천천히 세금 내는 제도 있어요. 이렇게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안 됩니다. 연부연납이 더 센 거니까. 양가로 3번의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세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연부연납을 할 수도 있고요. 즉 여러 해 동안 나눠내는 건데, 이 경우 납세 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금전,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등의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부연납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바로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연부연납 기간은 표에 보시면 일반적용으로는 5년입니다. 즉 올해 한 번 세금 내시고요. 앞으로 5년 이내 하시면 되니까 총 6번에 나눠서 연부연납을 할 수 있고요. 가업 상속 비율이 50% 미만이면 허가 후 올해 한 번 안 내고요. 허가 후 2년부터 5년이니까 좀 더 늦게 낼 수가 있다는 소리고요. 가업 상속 재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올해 한 번 내고 5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허가 후 3년 동안 안 내고 3년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니까 아주 천천히 10번에 나눠서 천천히 낼 수 있는 게 가업 상속 재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반가로 2번 연부연납 가산금이라고 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을 가산금으로 이자 쪽으로 좀 내주셔야겠습니다. 양가로 4번의 물납이죠. 우리 상속받은 것이 토지 건물밖에 없으면 그걸로 내버리는 거 물납이라고 하죠. 물납 요건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자세가액의 50%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아니면 내가 세금 낼 거 없는 거예요. 이걸로 내시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셔야 합니다. 자,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이 있는데 간단히 보면 동그라미 1번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제외,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 허가 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제외, 상속의 경우로서 비상장 주식 외에는 그 밖에 다른 생산자손이 없거나 국채, 공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아무리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이것도 뭐 제외가 아니라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양가로 5번 상속세의 결정 경정이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신고납부 제도가 아니라니까요. 국가가 부과해주는 제도인데 1차적으로 아버지 돌아가신 게 2월 초순이라면 2월 말부터 6개월인 8월 말까지 내가 1차적으로 신고를 해주면 그날부터 다시 6개월인 또 내년 2월까지 국가가 정확히 결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10번에 보시면 상속세 기타 규정인데 양가로 1번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라고 해서 상속받자마자 또 바로 또 밑으로 상속을 해줘버리면요. 한마디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한 번에 상속하면 상속세 한 번 내는데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즉 아버지한테 상속을 해주고 아버지가 또 1년 후에 또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면 괜히 상속세를 2번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단기 재상속을 해버리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매우 좋은 제도가 단기 재상속세액공제인데 넘겨보시면 상속받자마자 가운데 낀 아버지가 바로 1년 이내 또 손자한테 상속을 해주면 이때는 100%를 세액공제 없애주고요. 2년이면 90%, 최대 10년 이내면 10%까지는 상속세액공제를 해주니까 이거 괜찮은 거죠. 양가로 2번 신고세액공제죠. 보다시피 박스에 있는 것처럼 산출세액에서 문화재 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그 다음에 공제감면세액을 뺀 다음에 10%를 신고세액공제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 10%의 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실제로 자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는 CPA 2014년 기출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산구조만 알면 문제는 다 풀리니까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고요. 우리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페이지는 14페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빼지 않는다. 증여채무는 채무를 부담했다고 국가에 신고하고 있지만 이게 채무로 인정 안 되고 증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보지 않아요. 이거 원래 빼준다고 그랬잖아요. 안 빼줍니다. 2번 보시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자체 등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 아까 불산입의 비과세액 기억나시죠? 3번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은 1,500을 초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 500, 여기 1,000이니까 1,500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초과할 수 없고요. 4번에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 따라가라고 돼 있죠. 마지막으로 5번이 오답인데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등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서 나올 경우는 이거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신퇴에 들어가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분납할 수 없어요. 연부연납이 훨씬 더 길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분납은 저리 가라 하죠. 2번 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납고시설까지 싹 포함해서 1,500. 또 한 번 나왔네요. 이 문장. 3번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 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타 인적 공제 대상자인 미성년자 자녀 1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3,500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 3,000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19세까지는 미성년자 19세까지라면 적어도 1년에 500원 가능하니까 3,500까지 빼줄 수 있겠네요. 4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에 개시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비거주자일 때는 안 되고요. 거주자일 때만 되니까 4번이 오답이겠습니다. 5번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에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으면 그냥 기타 공제하고 인적 공제까지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빨리빨리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자산 수중이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아까 배웠죠. 2번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수유자, 특별연고자,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는 우리나라 것만 납세 의무 지는 거니까 2번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유증은 그 유언으로 인한 증여거든요. 유언으로 증여를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증여가 성립되니까 한마디로 유증도 일종의 상속입니다. 말만 증여라고 돼 있지. 유증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에 반하여 사인증여는 증여세다. 사인증여는 유증하고 비슷한데 사인,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아들, 딸한테 증여가 되는 거 이것도 한마디로 상속이거든요. 말만 증여가 붙지. 사인증여도 증여세 과세가 아니라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4번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서로 증여해버린 걸로 봐서 증여세 과세되는 거고요. 5번 증여재산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중자에게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이미 부과되니까. 이 경우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 넘겨서 증여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구조. 페이지 18페이지는 문제 나오는데요. 우리 넘기시면 증여세 계산구조가 나옵니다. 증여세 계산구조도 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다시피 이거 두 개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죠? 비과세하고 과세가액 불산입액 그대로 있고 이런 건 없고요.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비슷한 구조입니다. 비슷한 구조. 원래 5개였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였는데 마지막 거 지웠어요. 그리고 이게 상속세 과세가액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이 나오니까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총상속재산가액이 아니라 여기는 증여재산가액이 붙어있죠. 총상속이 아니라 증여가 붙어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합산대산 증여재산가액이 있습니다. 합산대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증여를 100억을 받을 거 있어도 한 번에 받으면 세율이 높으니까 증여도 아까처럼 나눠서 10년 동안 10억씩 10번 나눠 받을 수 있거든요. 국세청은 그런 걸 노리고 한 사람한테 증여를 받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늘 받은 것만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나눠서 증여받은 걸 싹 다 더해버리니까 아까 상속할 때 더하듯이 증여할 때도 한 번 증여받으면 지난 10년 전 거를 싹 다 더해서 다시 재차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더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표를 보시면 증여재산가액의 동그라미 1번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토지 건물을 주면서 괜히 10억 세금 내기 싫으니까 내가 갖고 있던 채무도 아들한테 줬소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버리면 국세청은 일단 안 믿어주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토지 건물만 주고받겠지 설마 아버지가 지가 갚아야 할 은행 채무까지도 아들한테 떠넘기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채무를 빼주지 않는데 주에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수중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채무는 없는 걸로 보는데 매우 객관적인 사유로 진짜 아버지가 아들한테 채무도 떠넘겼다는 게 인정만 되면 그때는 빼주게 되어 있죠. 이번에 증여재산의 반환이죠.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했어요. 그러면 그번 달 말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돼요. 증여세는 이때 아버지가 신고하게요? 아들이 신고하게요? 아들이 신고하죠. 공짜로 돈 받은 사람이 아들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2월 달에 증여했는데 3월, 4월, 5월 안에 아들한테 증여했더니 아들이 버릇만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안에 다시 회수해버리면 이번에는 또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한 꼴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서로 말이 안 되니까 우리 신고기한 내에 줬다가 뺐으면 당초 준 것도 증여가 아니요, 반환받은 것도 증여가 아닌데 하필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니까 4개월, 5개월, 6개월 차에 줬다 뺐으면 원래 줬던 건 증여요, 뺏어온 것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한 건 아닌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 4개월, 5개월, 6개월 차도 지나가지고 7개월, 8개월 그 이후에 아버지가 준 것을 뺏어오면 최악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준 것도 증여세 내셔야 하고 아들한테 뺏어온 것도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증여니까 아버지가 또 증여세를 내게 돼서 이렇게 세 번째 칸이면 아주 최악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상속재산 분할 확정 후 재분할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지금 형하고 나밖에 없어요. 형은 나를 딱 부르더니 야, 나는 토지 건물을 받겠다. 20억짜리. 너는 원래부터 차를 좋아했지? 너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람보르기니를 받아. 2억짜리. 이렇게 해서 나는 형한테 찍소리 못하고 이번에 22억 중에 형이 토지 20억 가져가고 나는 딸랑 차 한 대 가져오기로 했죠. 집에 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너 미쳤냐? 왜 형한테 찍소리도 못하냐고 해서 다음날 또 형을 찾아갑니다. 형,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형하고 토지 건물하고 차를 아버지한테 22억 나눠받았으니 우리 똑같이 형이 11억 받고 내가 11억 받는 걸로 합시다. 형이 나한테 이 자식아 너 어제는 언제는 차만 가져간다며? 형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임마. 그러면 형이 자신이 받은 토지 건물의 20억 중에서 9억을 빼줄 거 아닙니까? 9억을 빼주겠죠? 그러면 나는 드디어 11억 되고 형도 11억 되고 자 이렇게 상속받은 다음에 형과 동생 사이에 협의가 다시 되면서 상속받은 부분의 일정 금액을 형이 동생한테 주면 이거는 상속일까요? 증여일까요? 이건 증여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이 동생한테 9억을 증여한 건데 이왕 이렇게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걸 재협의해서 다시 분할하시려면 빨리 하세요. 빨리 하시면 이게 증여로 안 보는데 늦게 해버리면 형이 동생한테 증여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되고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되는 최악의 조건이 되는 거죠. 내용을 읽어보면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예기여서 등이 확정된 다음에 좀 늦은 것 같은데 확정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9억을 초과해버리죠. 이러면 증여로 봅니다. 가로 열고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이내 정당한 사유 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려면 빨리 하셔야죠. 자, 합산 대상 증여재산 가액 이미 설명했죠. 재산을 사전 분할 증여함으로써 높은 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다 합산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때 직계 존속한테 증여받았으면 아버지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한테도 10년 전에 받은 게 있으면 싹 다 합산 대상 증여재산으로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증여랑 과세가액 불산입에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증여공제액을 볼게요. 일단은 배우자끼리 무조건 6억 증여할 때 공제해 주고요. 직계 존속, 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혼인 중인 배우자한테 어머니한테 받더라도 5천만 원 가로 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빼주고요. 6개인의 혈족한테서 받으면 이때는 500만 원. 그 다음에 10년간 한 번밖에 안 돼요. 같은 라인한테서 즉 아버지나 어머니는 같은 라인이거든요. 10년 동안 직계 존속한테서는 한 번밖에 안 되고요.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증여받고 아버지한테 증여받아도 이거 같은 라인입니다. 직계 존속.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우리 1번 문제 좀 풀어볼까요? 18페이지가 있나? 18페이지 1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성년 거주자 갑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모두 얼마인가?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 일단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1억을 증여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1억을 증여하면 일단 1억에서 기본적으로 금방 배웠던 5천만 원을 빼줘야 하니까 5천만 원 나오죠. 이거 그러면 세율이 첫 번째 구간이네요. 5천만 원에 10%인데 지금 할아버지에서 바로 아들한테 와버렸으니까 이거 손자한테 와버렸으니까 세대를 건너졌다고 해서 30%를 할증하거든요. 그러면 650만 원 나오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증여 1억 합니다. 자, 1억 현금 증여하면 또 5천만 원 빼줍니까? 안 빼줍니까? 안 빼주죠. 같은 그룹인 직계 존속한테서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그냥 다시 과표는 5천 나옵니다. 5천이면 최저세율 10%니까 500만 원이 더 나오시겠네요. 아니죠. 빼줄 게 없으니까 1억이죠. 1억이니까 1억에 10%면 1,000만 원이 세금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두 개 더하면 1,650만 원을 증여세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증여세는
할아버지한테 받으면 할아버지 따로 과표, 아버지한테 받으면 아버지 따로 과표로 해서 여러 개 과표를 각각 구하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볼게요. 20페이지. 증여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중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중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대납세 의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성년인 거주자 갑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5천만 원을 동시에 받으면요. 할아버지한테서 5천만 원 빼버리고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5천만 원이 그대로 과표 잡히니까 과표는 5천만 원 되는 거고요. 3번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불가능하고요. 4번에 최대 주주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따 배우시겠지만 일반적인 지분율 관계없이 30%가 아니라 50%까지 안 되면 20% 할증하고요. 50%를 넘어가시면 30% 할증이 하니까 이제 4번 내용은 틀렸고요. 5번 특수관계인에게 시가가 5억인 유형 고정자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9억으로 팔아버리면 4억을 증여받은 건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5% 그러니까 30%와 3억 중에 작은 금액을 빼줄 수 있으니까 30%면 1억 5천까지는 더 빼줘서요. 결론적으로 이제 4억의 증여가 아니라 2억 5천만 원의 증여가액이 됩니다. 해설의 내용이 써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로 넘겨가지고 22페이지에 5번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거 아까 4인 증여라고 했죠. 2번. 민법 규정에 의한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맞습니다. 특별 연고자가 누구냐면 할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가족이 없는데 할아버지 노년을 병원에서 지켜준 우리 우리 간병인 있잖아요. 그 간병인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가 특별 연고자다라고 찍으면 할아버지의 재산이 그다 간병인한테 상속이 되는데 그것도 당연히 상속세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3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현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그 기여에 대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것을 말하고요. 4번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회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왜냐하면 이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라고 해서 원래 실질과세로 가야 하는 거에 대한 예외로서 바로 명의자한테 증여해버린 걸로 봅니다. 얘는 지금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 증여받은 거라고 본다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이제 이 내용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는 증여세의 특례 규정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해설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시죠. 5번에 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대부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거 증여의제 또는 증여추정이라고 하는데요. 1억 이상을 그냥 공짜로 빌려주면 곱하기 적정이자율 곱해가지고 증여를 받은 걸로 보는 그런 규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넘겨보시면 23페이지부터 상속세 신고납부 있는데 아까 제가 좀 일부는 설명해드렸죠. 상속세 신고납부는 다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24페이지 이점의 증여세의 납부 절차죠.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 신고라고 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과세가액, 얘는 3개월입니다. 6개월 아니에요.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요. 비상장 주식 또는 비상장의 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이익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증여세 자진납부죠.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납부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증여세 자진납부가 이루어지고요. 동그라미 3번에 분할납부, 연부연납은 상속세하고 싹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연부연납 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증여 해당 납세 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정 경정 마찬가지죠. 내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다시 그 달부터 3개월 이내 국가가 나한테 결정이나 경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3개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경정 청구의 특례가 있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기억만 보시면 부동산 무상 사유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부동산 무상 사용 기간인 5년 중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면 괜히 5년 전에 증여세를 나한테 매겼냐라고 해서 증여세에 대한 결정이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고요. 3번에 세대를 건너뛴 증여세에 대한 할증가세, 아까 제가 30% 붙인 거 있죠. 박스 보시면 세대 건너뛰어버리면 두 번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내야 하는데 한 번에 낸다고 해서 증여세를 30%까지 더 할증가산하는데,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에서 바로 나한테, 손자한테 증여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유만 있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왜 아까 제가 보기에서 하나 풀어드렸는데 25페이지부터는 증여의제가 나옵니다. 이 증여의제는 박스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양수대가와 시가의 차이를 그만큼 증여받은 걸로 보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니멈 30%와 3억 중 작은 금액을 빼주고요. 양가로 2번, 그게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바로 시가와 양수대가를 빼주고 미니멈 없이 3억을 빼줍니다. 이점은 저가 양수가 아니라 고가 양도인데요.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익에다가 특수관계인이면 시가의 30%와 3억 중에 작은 금액, 양가로 2번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익에서 바로 3억을 빼주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증여의제는, 이 증여의제가 20개가 넘거든요. 근데 수업 목적으로 이 정도 증여의제는 충분히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27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재산의 평가입니다. 우리 증여를 했는데, 증여나 상속을 했는데 금액이 정확치 않으면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번하고 2번 문제, 이런 게 상증법상 평가라고 해서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자, 한 주당 순손익가치라는 걸 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라 한 주당 순자산가치라는 걸 구하세요. 아시겠지만 순손익가치는 손익계산서에서 오는 거고 순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에서 오는 건데, 현행 규정은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 3배 하고요. 여기는 2배 해서 이걸 다시 5로 나누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3년 전 손익, 그 다음에 2년 전 손익, 그 다음에 1년 전 손익을 구하신 다음에 가중평균을, 얘는 제일 중요하니까 최근 거니까 3배, 얘는 2배, 얘는 1배를 한 다음에 다시 6으로 나누면 되죠. 그거를 우리 재무관리에서 배우셨어요. 영구현가를 가정하면 우리 그냥 R%로 나눠버리면 되죠. 순손익 환원율이라고 해서 보통 10% 주는데, 그렇게 해서 영구현가로 나눠버리면 이 현금 흐름이 앞으로 회사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해서 R%로 나누면 되고요. 꽃표시 2번을 보시면 요거는 간단한데요. 꽃표시 2번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다음에 추칙수로 나눠버리면 한 주당 순자산가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갑은 2015년 9월 20일에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A 중소기업이 아닌 발행주식에 2,500주를 상속받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얘가 3,100, 얘는 3,500, 얘는 3,200입니다. 자, 이거를 가중평균해서 6으로 나눠서 우리 양가로 보니까 순손익가치 환원율은 언제나 그냥 10% 주거든요. 0.1. 이렇게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32350이 나오는군요. 자, 그 다음에 순자산가치. 양가로 6번 보니까 상속 개시 당시 A의 순자산은 그냥 260억을 줘버렸어요. 260억을 아마 100만 주 있지 않습니까? 100만 주. 양가로 4번 100만 주죠. 100만 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 주당 자산가액은 26,000원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26,000원 곱하기 2배를 합니다. 얘 지금 최대 할증주주인가? 최대 할증주주 그런 말은 없죠. 얘가 지금 지분율이 몇 %라고 해서 최대주주란 말은 없는데, 얘가 최대주주라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면 그런 거 없는데요. 얘처럼 비중소기업이라면 이게 지금 비상장 주식 2,500주를 상속받았으니까 이거 최대주주란 말은 없잖아요. 최대주주란 말이 있으면 50% 이하 지분율이면 20%, 즉 120% 곱해버리면 되고요. 50%가 넘어가는 지분율은 130%로 곱해서 재산평가를 더 많이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니까 풀어보시고요. 우리 29페이지 보시면 재산평가의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원칙을 보면 시가평가예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준용시가라고 해서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서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채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충적 평가라고 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봐서 규정된 방법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면 되고요. 혹시나 그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데, 첫 번째, 평가 기준일 당시의 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또는 등기된 전세금 등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2번으로 오시면 보충적 평가라고 해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 산정 고시가액,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즉 상가도 국세청장 상정 고시가액,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지상권은 각 연도의 수익금액, 토지의 보통 2%로 잡는데요. 요거에 지상권을 잔존연수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액의 합계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프리미엄 낸 거 있거든요. 평가 기준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붙은 것까지 해서 환산하고요. 그 밖의 시설물 구축물은 평가 기준일에 재건축 취득 시 드는 가액에서 설치일 평가 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및 출자 지분의 평가인데요. 상장 주식이라면 평가 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이니까 총 4개월 동안에 매일의 한국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거래 실적이 있든 말든의 평균액, 가로 열고 이 기간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해서 평균액으로 할 수가 없다면 그냥 일정 기간 구해가지고 평균액 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비상장 주식은 보다시피 한 주당 순손익 가치에는 3배, 그 다음에 한 주당 순자산 가치에는 2배를 곱해서 5로 나누시면 가중평균이 되겠고요. 혹시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에다가 더 높은 가치인 3배, 여기다가 2배로 해서 3과 2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순손익 가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는데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손익이 안 나올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업 개시 전 법인입니다. 이게 없어요. 3년 동안 사업 개시 전이니까. 그 다음에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이어서 이게 없어요. 또는 회사가 휴 폐업 중에 있어서 이게 없으면 바로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해서 이게 결손이 나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게 없어질 테니까 이걸로만 회사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 1번에 순손익가치 공식하고 주 2번에 순자산가치 공식은 써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주 3번, 중소기업 이외라면 최대 지분율을 가진 사람한테는 할증을 해서 페널티를 주는데, 지분 비율이 50% 이하이면 20% 할증하고요. 50%를 초과하면 30%를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하라는 소리고요. 2번, 지정지역 안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참작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하시면 되고요. 3번, 예금은 평가 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가 있으면 그걸 합해가지고 예금액을 키워주시면 되겠네요. 4번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원칙으로 하며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세법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의 법정 배율 곱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숫자를 환산해 주고요. 5번, 부동산 과다보유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한 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순자산가치의 3배 곱하고 순손익가치의 2배를 곱해서 환산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서 상증법까지 강의 마치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는 싹 했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번 1차 시험에 꼭 합격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2차를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